발배웁니다. 예, 1강, 2강 때의 공간하고 또 다른 공간이죠. 예, 제 지인이 사업하는 사업장 공간인데 너무 편안하기도 하고 또 조건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제 3강입니다. 활의 전통과 역사. 활은 옛날부터 생존의 도구였죠. 그러면서도 사냥 도구이면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원시 시대부터 활은 사냥 도구로 또 이게 싸우는 전투용으로 무기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육할 때에 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역사, 전통,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활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 역사적으로. 이승계, 주몽, 이렇게 얘기하죠. 주몽은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쏴서 3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맞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물뭉둥이 이게 함지박 들고 가는데 활을 쏴서 구멍을 뚫어서 물을 세게 만들고 또 진역을 이겨서 다시 쏴서 진역을 붙여서 구멍을 막았다. 이런 유명한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활을 잘 쏘았던 사람은 제가 검증된 역사서를 보고 아는 바로는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금으로서는 정조대왕이 활을 참 잘 쏘셨다. 그 어디에 나오느냐면 제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역사서에 나오는 실제적으로 활을 쏘았던 결과물을 기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조실록에 나옵니다. 정조실록에 보면 정조 임금이 활을 쏘았는데 초순부터 구순까지 4중 하고 마지막에 15중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4가 나올까? 본래 이제 여러분들 지도자들께서 나중에 실기를 할 때 배우시게 됩니다만은 처음에 활을 쏘기 위해서 사대에 올라갈 때에 한 순을 갖고 올라갑니다. 한 순이 뭐냐면 화살 5개를 한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를 한 순으로 보고 쐈을 때에 정조 임금은 4발을 맞추고 1발을 뺐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임금이 활을 너무 잘 쏘아버리면 달을 같이 쏘는 부하들이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1발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4중 하는데 통상적으로 9순을 쏩니다. 9순이면 몇 발을 쏘죠? 45발이죠. 한 순이 5발이니까 9번을 쏘니까요. 그래서 9순을 쏘는데 4발 해서 8순까지 32발을 맞추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9순에 되었을 때에 나머지 맞추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조실록에 검증되어 있는 활, 기술, 실력, 그래서 정조 임금이 참 잘 쏘았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직접 활을 몇 수를 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장군이 활을 잘 쏜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사이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리라고 시를 썼던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웅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임진왜란 때에 썼던 난중일기에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잡히질 않아서 화일태에 가서 활을 몇 수를 쏘았다라고 난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수를 쏘았다는 것, 몇 중을 맞췄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정조실록과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활을 굉장히 잘 쏜 분이었었어요. 여기서 그냥 잠시 뛰쳐나가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위험을 많이 알았다고 그래요. 위계양 위험을.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굉장히 예민했답니다. 항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예민하고 밤잠을 잘 못 주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활태에 가서 활을 당겼는데요. 지금 통영에 가면 한산섬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수군들을 훈련시켰던 제성당이라는 그 쪽에 활터가 있습니다. 한산정이라고 있는데 그 한산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섬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파도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여기서 반대편 쪽으로 향해서 활을 쏘고 저도 거기 가서 활을 한번 쏘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도사님들 시간 되시면 역사서에 나오는 공간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각이 있고 거기서 활 쏘는 활터가 있고 그 다음에 활을 날렸어요. 왜 거기서 수군들을 훈련시켰을까? 이순신 장군은 수군이 해군이잖아요. 그럼 해군은 어디서 활을 쏘아야 돼요? 그렇죠. 배후에서 활을 쏜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어떻게 출렁출렁하고 바다가 일렁일렁하고 파도가 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수군들을 데리고 육지에서 훈련시키는 방법은 바로 파도가 치고 밀고가 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서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 거리가 145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활터, 정상적인 그 대한민국협회에서 운영하는 활터는 소속되어 있는 운영이 아니고 소속되어 있는 활터는 그 145m가 규정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활을 참 잘 쏘았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정조 임금과 이순신 장군, 저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검증되어 있는 실제 화살 시수가 나와 있고 몇 발을 맞췄다는 글이 적혀져 있는 그 두 가지를 제가 신뢰를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항대에 물대박을 뚫어가지고 다시 진흙을 이겨서 뚫어서 붙이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을 좀 더 우상화하고 무상화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위대한 그 선nhân 들의 모습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닌가,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가나 우리나라는 이 몸속에 근본적으로 이 그 활에 대한 이 그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냐면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이족.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이족. 동이족이 뭡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랑캐 입자를 이렇게 풀이보면은요. 큰 대자에 활공자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큰 활을 쏘는 민족이다 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큰 활이라는 것은 이 그냥 큰 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명된 게 뭐죠? 양궁의 최고 실력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죠. 몸속에 피가 흘러요. 무슨 피가 흘러요? 동유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렇게 불려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교육을 해보니까요. 그걸 정명이 제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 7, 8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온 그 관광객들에게 활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인들은 주로 보면 이렇게
기골이 장대합니다. 뼈가 굵고 힘이 셉니다. 예, 활을 쏘았는데 활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쏘면 항상 앞에 팍 꽂혀요. 힘이 세기 때문에 바닥에 화살이 꽂히긴 하는데 멀리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도 원래도 다학교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보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불과 한 30분, 40분만 가르쳐도요. 이 아이들은 관역에 화살을 맞추거든요. 화살이 관역을 맞춰요. 이걸 보면서 이 동이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방부대 안각화라고 해서 옛날 그 원시 시대 때 아주 그 태고 때부터 그 원시인들이 이제 살면서 그들의 생활들을 이렇게 암각화로 이렇게 바위에 새겨 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울주군에 있는데 올번에 얼마 전인가 그 뭐라 그러죠?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인정을 받았거든요. 방문의 안각화가. 그 안각화에 보면 이 활 쏘는 그림이 있어요. 야,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활을 즐기는 민족이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렇게 정명이 되고요. 울산에 아마 세계 국궁 활쏘기 성지가 아마 울산에 원래 2026년도에 내년이네요.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활은 우리 민족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전통성이 내려오는 그런 무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활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활을 이렇게 연마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청소년들을 교육하거나 활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 아이들이요 활을 아주 재미로 그냥 놀이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민족이고 여러분들의 몸속에 그러한 이 동쪽의 활을 잘 쏘는 그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희들은 대단한 민족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활을 함부로 놀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해서 활을 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활을 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디 활을 깍지를 끼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간혹가다 지도사들이 아이들에게 활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에게 깍지를 끼고 하는 이 방법들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성이 부인되면 그 이후에 역사는 연결되지 못한다. 전통은 꼭 지켜야 된다. 특히 이 지도사들이 그러한 것에 굉장히 강한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대충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국궁 지도사들에게 배운 아이들은 어딜 가도 심지어는 놀이동산에 가서 그냥 활을 이렇게 맞추어서 상품을 취득하는 그런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자세 하나에 손 하나에 폼 하나에도 제대로 쏘는 모습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활쏘기의
어찌 보면 귀족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활에 대한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교육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교육할 때 나중에 뭐 지도 방법이나 지도 기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 속의 지도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집중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강의를 할 때 여쭤본 적이 있죠. 질문한 게 있죠. 뭐죠? 화를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역사를 좀 아는 아이들은 주몽, 뭐 이승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분도 참 화를 잘 쏘셨어. 근데 거기서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분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야. 다 틀렸어. 실제적으로 역사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교인과 이수신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된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많이 알고 있네. 그렇지. 책의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명확하게 몇 발을 맞추어서 몇 발을 쏘아서 몇 발을 맞춘 사람은 누구다. 선생님이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구체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것도 지도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지도 역량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방금 활의 전통과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전통 무형유산, 예전에는 전통 무형문화재라고 했는데 그 문화재란 말이 이제는 무형유산으로 바뀌었거든요. 전통 무형유산 142호다. 그러면 이 전통 문화유산 중에서 활이 세 번째로 등록이 됐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뭔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 전통 무형유산 첫 번째로 호수는 80몇 호인가 알고 있는데 실험입니다. 실험이 제일 먼저 전통 무형유산 무술 쪽으로 몸으로 하는 첫 번째로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것이 바로 뭘까요? 이크 하는 택견입니다. 택견이 그 다음에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42호로 활쏘기가 전통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그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그리고 그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의 문화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궁대를 착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예에 들어갑니다. 내 화를 쏘겠다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할 때도 막 떠들다가도 궁대를 딱 매는 순간 너희들은 뭐가 된다? 무사가 된다. 가볍지 않은 궁도인이 되는 것이다. 국국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이 맥락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바로 지도자 여러분들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바로 그 전문 전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유산의 전수자.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아마 스스로도 굉장히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널리 이 활쏘기가 보급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에이펙 경주가 성공으로 유치되면서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전통 활쏘기도 상당히 붐을 지금 서서히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붐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활용대연맹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 환경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활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과 또 지도자의 필요성, 많은 지도자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최일선의 당당한 역사 전달자로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되시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로써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